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37분. 저는 김정은의 심장을 직접 만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맥박이 정지됐습니다. 1초, 2초, 3초.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만약 김정은 동지가 죽으면 당신 가족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의료 기록을 조작하라는 명령. 지도자는 완벽해야 한다. 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1년 안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평양의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당의 특별 선발로 독일 윈헨대학교 심혈관외과에서 5년간 공부했습니다. 귀국 후 13년간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김정은이었습니다.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전화기는 보통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는 향산병원 지하 3층 특별진료실과 직통으로 연결된 비상연락망이었습니다. 이 전화가 울린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김정은 지도자 동지의 긴급 상황. 수화기를 들자마자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동무 즉시 병원으로 오시오. 지도자 동지께서.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심장이었습니다. 옷을 급히 입으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서준이 9살 된 제 아들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천성 승모판막 협착증. 심장의 판막이 좁아져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주저앉았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도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치료법은 있었습니다. 판막 치환술이라는 수술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수없이 집도했던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수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수술에 필요한 인공판막도 수술 후 필요한 항응고제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긴 했습니다. 향산병원 지하 창고에 독일에서 들여온 최고급 의료 장비와 약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직 한 사람, 김정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아내 수연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를. 향산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평양 도심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반 지도에는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4층짜리 건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지하 5층까지 있었습니다. 1층 진료실, 2층 검사실, 3층 수술실, 4층 회복실, 그리고 지하 5개 층에는 최첨단 장비와 약품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차가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출입구였습니다. 무장한 보위부 요원 4명이 차를 둘러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신분증. 저는 특별통행증을 내밀었습니다. 빨간색 표지에 금색 글씨로 향산병원 주치의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는 500m 앞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 인식 장비가 있었습니다. 렌즈가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통과. 세 번째 검문소는 병원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차에서 내려 몸수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가방 속 청진기, 혈압계, 펠라이트 하나하나가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페놀과 에탄올이 섞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항상 긴장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흰색 대리석 바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양쪽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 두꺼운 방탄문 앞에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한 명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별 진료실 안은 넓었습니다. 200제곱미터는 좋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중앙에는 독일 지멘스사 최신형 환자 침대가 있었고 벽면을 따라 심전도, 모니터, 초음파 기기, 제세동기, 인공호흡기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무형등 5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방 하나에 든 장비만 해도 평양 제1의 인민병원 전체 예산보다 많을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김정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3명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원장인 리역동무가 제 옆에 섰습니다. 박동무 지도자 동지께서 다시 흉통을 호소하셨소. 심전도를 확인해 보시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 쿵, 두근두근, 쿵. 부정맥이었습니다. 지도자 동지, 가슴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김정은이 신음하듯 대답했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소. 저는 즉시 지시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 하나, 아스피린 300mg, 헤파린 5,000단위 정맥주사 준비하시오.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어드리고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심전도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ST 분절이 내려갔습니다. 20분 후 김정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소, 박동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본분입니다, 지도자 동지.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번이 올해만 3번째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 7번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겨우 40살이었지만 심장은 70살 노인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과식,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근본적 치료법은 관상동맥 우회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최소 2주간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정은은 공개석상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응급처치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리역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동무 사무실로 오시오. 원장실은 4층 끝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원장이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도자 동지의 의료 기록이요. 오늘부터 이렇게 수정하시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작성한 진료 기록이 빨간 펜으로 가득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 일시적 소화불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관상동맥 협착 70%가 정상 범위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수술 필요라는 제 의견은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원장 동무, 이건 의학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리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동무 알아야 할 게 있어. 지도자는 완벽해야 하오. 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인민들이 알게 되면 동요가 일어나오. 당의 지시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닥치시오. 리역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동무, 당신에게는 독일 유학 기회를 줬소. 평양 최고의 아파트에 살게 해줬소. 당신 아들도 제1중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소?
당신이 할 일은 지도자 동지를 돌보는 것이요. 기록은 당이 관리하는 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실제 건강 상태, 제가 한 치료, 필요한 수술. 언젠가는 이 기록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파란 공룡 파자마를 입고 헥헥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빠, 물 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안아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분당 140회. 정상 어린이는 80에서 100회였습니다. 청진기를 가져와 들어봤습니다. 판막 협착 때문에 생기는 특유의 잡음이 들렸습니다. 휙, 두근, 휙. 서준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제 품에 안긴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언제 나아요? 친구들처럼 뛰어놀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서준이보다 어린 아이들도 수술해서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서준이를 살려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창고의 약품 목록을 외웠습니다. 코아제닌, 항응고제, 강심제. 아들에게 필요한 약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보위부 순찰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4시까지 30분간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지하 창고 앞 복도가 비었습니다. CCTV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 3시에 시스템 점검으로 10분간 녹화가 중단됐습니다. 그 10분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2주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 경로, 필요한 물품, 연락할 사람들. 하지만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면 저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끝장이었습니다.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서준이의 가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정은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향산병원 지하 창고에 쌓인 수백억 원어치 의료 장비를 봤습니다. 그것들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또 김정은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부정맥이었습니다. 심실빈맥. 자칫하면 심실세동으로 이어져 급사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항부정맥제를 투여했습니다. 리도카인 100mg. 천천히 정맥 주사했습니다. 30분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심장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은 1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집 바로 앞 길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지하 창고로 내려갑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밤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5분, 저는 향산병원 3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었습니다. CCTV 시스템 점검일이었습니다. 정확히 3시에 10분간 녹화가 중단됐습니다. 저는 마치 야간 순찰을 하는 것처럼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청진기를 목에 걸고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약품 창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 멀리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순찰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3층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요원들이 1층에서 배치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약 7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창고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자 잠금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 리역이 한 번 입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1974.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해였습니다. 삐삐삐. 숫자를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넓었습니다. 300제곱미터 정도 됐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약품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독일제, 스위스제, 미국제. 상자마다 영어와 독일어로 약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외워둔 위치로 갔습니다. 3번 선반 왼쪽에서 5번째. 파란색 상자였습니다. 코아제닌. 신부전 치료제였습니다. 서준이에게 꼭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이 약 한 상자면 석 달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쉰개들이었습니다.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번 선반으로 갔습니다. 항응고제 와파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했습니다. 2 상자를 더 챙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7분이 안 됐는데 계산이 틀렸습니다. 누군가 예정보다 빨리 순찰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 뒤로 숨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제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들킬 것 같았습니다. 발자국이 창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열려고 했습니다. 여기 왜 안 잠겼어?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저는 문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참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창고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상한데. 요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동무 3층에 올라와 보시오. 지도자 동지께서 부르십니다. 순간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요원이 뛰어갔습니다. 저는 5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비밀번호를 눌러 잠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지하 1층으로 올라가 직원 탈의실로 갔습니다. 제 사물함을 열고 가방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장실 앞에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동무 지도자 동지께서 또 가슴이 답답하시다고 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특별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박동무 왔소? 네, 지도자 동지.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오. 확인 좀 해주시오. 저는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 소리는 정상이었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135에 88. 조금 높지만 괜찮았습니다. 심전도도 정상이었습니다. 지도자 동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알겠소. 고맙소. 30분 후 저는 퇴근했습니다. 탈의실에서 가방을 챙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평양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코아제닌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준이 방으로 가요. 아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준이가 침대에 누워 숨을 헥헥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준아, 아빠 왔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약을 꺼내 물과 함께 먹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서준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20분 후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응, 서준아. 기분이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수연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빨간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박동무, 즉시 병원으로 오시오. 창고 점검 중 약품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전 직원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연을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지금 떠나야 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현금, 약,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도 서준이 옷을 챙겼습니다. 차 키 줘요. 저는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차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차량이었고 추적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병원 응급 차량. 매주 금요일 오후에 정비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정비소는 병원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병원 근처 정비소로 가요. 거기 응급차가 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평천구역 정비소라고 했습니다. 15분 후 도착했습니다. 저는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응급차가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봉고차였습니다. 정비공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향산병원 박민준 의사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이 있어서 차를 가져가야 합니다. 아, 네. 하지만 서류가. 저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정비공의 월급 3달치였습니다. 급합니다. 인민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정비공이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쇠 여기 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수연과 서준이를 태웠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오래된 차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신의주로 가야 했습니다. 중국 국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검문소가 5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대동강 다리 앞이었습니다. 보안원 2명이 손을 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분증과 통행증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의사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향산병원 응급환자 이송입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중태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보안원이 뒤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전염성 폐렴 환자입니다. 가까이 가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안원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가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통과. 두 번째 검문소는 30km 앞이었습니다. 안주시 입구였습니다. 이번에는 보안원이 4명이었습니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차를 세우십시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한 보안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신의주입니다. 응급환자입니다. 신의주까지는 멉니다. 왜 평양병원으로 안 갑니까? 환자가 신의주에 사는 고위 간부입니다. 가족들이 신의주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서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 처방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재빨리 뭔가를 적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명령. 향산병원 원장 리역. 그리고 주머니에서 빨간 도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직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서류용이었지만 이럴 때 쓸 줄 몰랐습니다. 도장을 찍어 보안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초소로 들어가 무전기로 뭔가 확인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제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보안원이 나왔습니다. 가십시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통과. 세 번째 검문소는 평안북도 경계였습니다. 여기는 더 삼엄했습니다. 보안대장 강재철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십시오. 우리는 모두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강재철이 차 안을 확인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와 약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입니다. 그가 코아제닌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희귀약 아닙니까?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제가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강재철이 저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 순간 서준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들을 안았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강재철이 서준이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아픕니까? 네, 심장병입니다. 지금 치료를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강재철이 한참 아들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십시오. 아이를 빨리 치료받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통과.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도 아픈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강재철의 눈빛에서 본 것은 동정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동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검문소는 정주시 앞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달러를 꺼냈습니다. 500달러였습니다. 평양에서 몰래 환전한 것이었습니다. 보안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신분증과 함께 달러를 건넸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보안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십시오. 통과. 5번째 검문소가 문제였습니다. 신의주 직전이었습니다. 여기는 국경경비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삼엄했습니다. 뇌물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검문소 5km 전에 비포장도로가 있었습니다. 농촌 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리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울퉁불퉁했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준이가 신음했습니다. 수연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마을이 나왔습니다. 작은 농가 10채 정도였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한 노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평양에서 왔습니다. 압록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이 저를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압록강은 왜 갑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탈북합니다.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길로 가시오. 5km 가면 강변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경비대가 순찰을 돕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차에 올라 다시 출발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5km를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였습니다. 압록강.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단둥시였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건널까요? 그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헤드라이트 2개가 보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차를 비췄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2대였습니다. 여보, 빨리!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응급차가 비포장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준이가 뒤에서 신음했습니다. 강변까지는 500m였습니다. 하지만 뒤 차량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300m, 200m.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차를 세워라.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뒷유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엎드려.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서준이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강변이 보였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습니다. 저는 차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강폭은 500m 정도였습니다. 건너편에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때 강가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낚시배였습니다. 한 남자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십시오. 남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거칠고 손이 투박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누구요? 저를 건너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뒤에서 보이부 차량들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어부가 제 뒤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타시오. 저는 뒤돌아 수연과 서준이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 수연이 서준이를 안고 뛰어왔습니다.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넷이 타니 물에 깊이 잠겼습니다. 엎드려 계시오. 어부가 말했습니다. 그는 노를 집어들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강가에 있다. 보이부 요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강가로 뛰어왔습니다. 쏴라.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탕탕탕. 물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총알들이 배 주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가 배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어부는 노를 계속 저었습니다. 배가 점점 강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m를 나왔습니다. 사정거리 밖이었습니다. 노 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물소리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물결을 비췄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강변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의 모습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소. 어부가 말했습니다. 앞을 보니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습니다. 갈대밭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가 강변에 닿았습니다. 진흙이 철벅거렸습니다. 저는 먼저 내려 수연과 서준이를 내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돌려 다시 강 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갈대밭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지늘기 신발을 빨아들였습니다. 옷이 젖고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농가 대여섯 채였습니다. 불빛이 몇 개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북에서 왔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진흙투성이 얼굴, 떨고 있는 아이. 들어오세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돌방이었습니다. 여자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몸을 닦으세요. 남편을 깨울게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봤습니다. 또 탈북자들이구만. 요즘 많이 오네요. 그의 이름은 김철호였습니다. 중국 이름은 진철이었습니다. 조선족 3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중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었다가 가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공안들이 순찰을 돕니다. 감사합니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김철호의 아내 왕옥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였습니다. 우리는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서준이도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철호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걸리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 도와주십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제 아버지도 옛날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주로 피난 와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평범한 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병원이 멀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약으로 치료했습니다. 혈압약, 진통제, 소화제. 김철호가 마을 회관을 빌려줬습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20명 넘게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이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코아제닌을 꾸준히 먹으니 호흡도 편해지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철호가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브로커입니다. 한국까지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자신을 리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1인당 5,000달러입니다. 셋이면 15,000달러. 선불입니다. 어떤 경로로 갑니까? 단둥에서 기차로 쿤민까지 갑니다. 거기서 버스로 라오스 국경까지 갑니다. 라오스 정글을 걸어서 통과합니다. 태국 방콕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름에서 한 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험합니까? 리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30%는 실패합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거나 정글에서 길을 잃거나 아프거나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연을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돈은? 저는 가방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평양을 떠나기 전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2만 달러였습니다. 브로커에게 15,000달러를 줬습니다. 3일 후 떠납니다. 준비하십시오. 브로커가 떠나고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조카가 심장이 안 좋습니다.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날 김철호의 조카를 만났습니다. 준혁이라는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랬습니다. 청진기로 들어보니 심장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심방중격결손증이었습니다. 심장의 벽에 구멍이 난 병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김철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한국에서는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없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살려줬습니다. 3주 동안 재워주고 먹여줬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했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네. 여기서요? 가까운 병원을 찾아봅시다. 장비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철호가 아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둥에서 50km 떨어진 시골 병원이었습니다. 원장이 김철호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낡았지만 쓸만했습니다. 심폐기, 인공호흡기, 수술 도구들. 독일에서 쓰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가능했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준비에 이틀이 걸렸습니다. 수술팀을 구성했습니다. 마취과 의사, 간호사 2명, 순환기사. 모두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수술날이 왔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했습니다. 준혁을 마취했습니다. 가슴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보였습니다. 젊은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격에 1.5cm 구멍이 있었습니다. 심폐기를 연결했습니다. 심장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꿰맸습니다. 고어텍스 패치를 댔습니다. 한 땀 한 땀 봉합했습니다.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봉합을 마쳤습니다.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두근. 심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이 정상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8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철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김철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틀 후 떠날 날이 왔습니다. 브로커 리가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짐칸에 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철호 가족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왕욱이 음식을 싸줬습니다. 김밥, 과일, 물. 준혁도 나왔습니다.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벌써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꼭 한국에 가세요. 너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서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자유로 가는 거야. 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6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트럭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짐칸 문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가렸습니다. 공안 2명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나와.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시간 동안 웅크리고 있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검문소는 작았습니다. 컨테이너 2개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주변은 산이었습니다. 윈난성과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신분증. 공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브로커 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권과 통행증이었습니다. 가짜였을 것입니다. 공안이 한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봤습니다. 특히 서준이를 오래 봤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가? 리가 대답했습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입니다. 관광입니다. 관광? 애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나? 차 멀미입니다. 괜찮습니다. 꽁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리가 뭔가를 꽁안 손에 쥐어줬습니다. 돈이었을 것입니다. 꽁안이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 하지만 다른 공안이 말했습니다. 잠깐 애 상태가 안 좋은데 의사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리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차 멀미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의사, 증명해 보시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청진기와 의료도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산병원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름과 사진은 가짜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꽁안이 신분증을 봤습니다. 북한 의사. 아닙니다. 조선족입니다. 북에서 일했었습니다. 꽁안이 갑자기 배를 만지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아프네.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봐드릴까요? 뭐? 배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속이 쓰리십니까? 아니면 경련이 납니까? 속이 쓰리고 메스껍소. 위험입니다. 제가 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산제와 위장약을 꺼냈습니다. 꽁안에게 건넸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십시오. 일주일이면 나을 것입니다. 꽁안이 약을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소. 가시오.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3시간을 더 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합니다. 정글을 통과합니다. 사흘 걸립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였습니다. 열대우림이었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습했습니다. 모기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리가 앞장섰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풀을 베어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뒤따라갔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업었습니다. 수연이 짐을 들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다리가 아팠습니다. 옷이 땀에 젖었습니다. 모기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얼굴, 팔,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리가 멈추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잡니다. 나무 밑에 자리를 폈습니다. 비닐을 깔고 누웠습니다. 저녁은 김밥이었습니다. 왕욱이 싸준 것이었습니다. 이틀 전 것이라 약간 상했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서준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다리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수연도 옆에 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꼭 붙어 잤습니다. 정글의 밤은 시끄러웠습니다. 벌레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동물일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 비가 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비닐로 몸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춥고 떨렸습니다. 셋째 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이었습니다. 서준이를 업고 올라가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수연도 비틀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저 산만 넘으면 됩니다. 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위를 잡고 나무를 잡고 올랐습니다. 정오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다보니 저 멀리 평지가 보였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저기입니다. 태국 국경 마을입니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위험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수연이 한 번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준이가 갑자기 헥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등에 엎혀있던 아들이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서준아. 저는 급히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랬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부전이야.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코아제닌을 꺼냈습니다. 입에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서준이가 삼키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여보, 물. 수연이 물통을 줬습니다. 약을 물에 녹여 조금씩 먹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준이의 맥박이 약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29, 30.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그때 생각났습니다. 향산병원에서 가져온 휴대용 제세동기가 가방 맨 밑에 있었습니다. 작은 기계였습니다. 배터리식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패드를 서준이 가슴에 댔습니다. 비켜요.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서준이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다시 충전했습니다. 200줄. 두 번째 충격을 줬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수연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충전. 300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패드를 다시 댔습니다. 충격. 서준이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5초, 10초. 갑자기 서준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어. 살았어.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수연도 달려와 안았습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분을 쉬었습니다. 서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응, 서준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리가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십시오. 내일 방콕으로 갑니다. 다음 날 버스를 탔습니다. 낡은 버스였습니다. 10시간을 달렸습니다. 저녁에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은 컸습니다.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가 우리를 한국 대사관 앞에 내려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탈북자라고 하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가 무전기로 뭔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면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3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민준입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북한에서 어디 살았습니까? 평양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향산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김정은 주치의였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13년간 김정은을 진료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급히 메모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10분 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향산병원 구조, 김정은 건강 상태, 탈북 경위. 저는 모두 대답했습니다. 단, 의료 기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윤리였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의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중요한. 아닙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 정보는 보호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대신 병원 구조, 장비, 의료진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했습니다. 면담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이틀 묵으십시오. 비행기표를 준비하겠습니다. 호텔로 갔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푹신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샤워였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가 또 숨이 가빠졌습니다. 약을 먹였지만 효과가 약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제 아들이 위급합니다. 한국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그들이 알아봤습니다. 마침 방콕에 한국의료봉사단이 와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이준호 교수가 팀장이었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호텔로 왔습니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친절해 보였습니다. 서준이를 봐도 될까요? 저는 아들을 보여줬습니다. 교수가 청진기로 들었습니다. 초음파기로 확인했습니다. 승모판막 협착증입니다.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의사셨습니까? 평양의학대학 졸업, 독일 윈헨대학교 심혈관외과 전문의입니다. 이준호 교수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서준이 상태를 잘 아시겠군요. 네. 하지만 북한에서는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장비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시죠.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준호 교수가 항부정맥제를 가져왔습니다. 서준이에게 투여했습니다. 밤새 아들을 지켰습니다. 이틀 후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인천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동양인 2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계속 저를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북한 공작원일까요? 아니면 중국 공안일까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마지막 24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로를 걸었습니다. 서준이를 안고 수연이가 짐을 들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출구, 택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보위부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남한이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탈북자 전용 창구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방콕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임시 신분증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13년간 김정은을 진료하며 억눌렀던 것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탈출한 기억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출구로 나왔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연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응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갑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서준이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저와 수연도 함께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밝았습니다. 1시간 후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 나왔습니다. 이준호 교수도 있었습니다. 빨리 검사실로. 서준이를 침대에 옮겼습니다.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승모판막이 거의 닫혀 있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오늘 밤 8시에 수술실을 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준이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서준아. 여기가 남한이야. 내가 건강해질 곳이야. 수술하면 나아요? 그러면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7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준이를 수술실로 보냈습니다. 복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서준아.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복도 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왔다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4시간째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수연도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5시간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6시간째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수연도 제 옆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판막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인공 판막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 이준호 교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깊이 숙였습니다. 1시간 후 서준이가 회복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삑, 삑, 삑.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이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빠, 서준아,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가슴이 안 아파요. 그럼 이제 안 아파. 건강해졌어.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수연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이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준 씨 조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정원 남영동 청사로 갔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보위부와는 달랐습니다.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사관 2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40대와 30대 남자였습니다. 앉으십시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사는 사흘간 계속됐습니다. 매일 4시간씩 질문을 받았습니다. 향산병원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A사 용지 10장에 걸쳐 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4층 회복실까지 각 층의 구조, 방의 배치, 장비의 위치,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의료진 명단도 작성했습니다. 원장 리역부터 간호사, 청소부까지 50명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을 적었습니다. 장비 목록도 만들었습니다. 독일 지멘스 심전도기, 미국 지휘 초음파기, 스위스 론자 인공호흡기, 수백억 원어치 장비들이었습니다. 정보들은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병원 운영 방식, 약품 수급 경로, 보위부 경비 체계. 군사 정보는 아니지만 북한 권력층의 의료 실태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8월 말에 입소했습니다. 우리 가족 외에도 탈북자들이 10명 더 있었습니다. 20대 청년, 30대 부부, 50대 아주머니.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10평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2개,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국, 반찬. 풍성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양이었습니다. 고기도 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였습니다.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사를 배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역사, 경제 발전, 민주화 과정.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해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제 수업도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은행, 신용카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북한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법률 수업도 있었습니다. 헌법, 형법, 민법. 자유와 권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당연한 것들이 북한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개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원 직원이 교재를 구해줬습니다. 의학개론,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두꺼운 책들이었습니다. 북한 의학과 한국 의학은 달랐습니다. 용어도 달랐습니다. 치료법도 달랐습니다. 북한은 50년 전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최신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특별반도 만들어졌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의사 출신 탈북자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은퇴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70대 남자였습니다. 자상했습니다. 박 선생, 독일에서 공부하셨으니 기초는 탄탄하시군요. 한국 시스템만 익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교재를 읽고 문제를 풀고 암기했습니다. 의학용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3,000개 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한편 하나원 의무실에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주 2회 탈북자들을 진료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주로 스트레스성 질환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50대 아주머니 한 분은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매일 울었습니다. 저는 상담했습니다. 약도 처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0대 청년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친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PTSD였습니다. 저는 정신과 상담을 권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여전히 의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하나원에서 준비한 시험이었습니다. 실제 국가고시 문제들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420점 만점에 360점. 합격선은 300점이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박 선생님 훌륭합니다. 이번 시험도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교수님이 격려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준이도 건강해졌습니다. 수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뛰어놀았습니다. 하나원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30분을 뛰어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건강한 땀이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기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수연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추격대가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됐습니다.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다른 탈북 여성들과 친해졌습니다. 함께 요리도 배웠습니다. 11월 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수 10명이 모두 수료했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사회 적응 교육 수료.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주거 지원금을 줬습니다.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서울대병원 근처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고 일할 곳이었습니다. 구로구에 적당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방 2개짜리였습니다. 10평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충분했습니다. 12월 초에 이사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책, 서준이 장난감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파트는 낡았습니다. 2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 차들, 사람들. 모두 자유로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왔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어. 서준이도 건강해졌고. 이제 뭐 하세요? 의사 시험 공부해야지. 6개월 후 시험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 의사 면허가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의학 서적을 읽고 기출문제를 풀고 암기했습니다. 집에 오면 서준이가 반겼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요. 서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육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도와줬습니다. 친구들도 친절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적응했습니다. 수연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일이었습니다. 시급 10,000원이었습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일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우리 가족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6월 7일 의사 국가고시 첫날이었습니다. 고사장은 연세대학교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1시간 걸렸습니다. 고사장 앞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대 의대생들이었습니다. 저보다 20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똑같은 시험을 봤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17번이었습니다. 창가 쪽이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나눠줬습니다. 두꺼웠습니다. 300문제였습니다. 5시간 안에 풀어야 했습니다. 시작. 저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의학, 임상의학, 예방의학. 한 문제씩 차근차근 풀었습니다. 6개월간 공부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시간 만에 다 풀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틀린 답이 몇 개 보였습니다. 고쳤습니다. 다시 검토했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만.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은 실기시험이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모의 환자였습니다. 배우들이 환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저는 병력을 물었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그리고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맥박을 재었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협심증이 의심됩니다. 심전도와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15분간의 진료가 끝났습니다. 평가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과 서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땠어요? 잘 본 것 같아. 이제 기다려야지. 한 달은 길었습니다. 매일 불안했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쩌나.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나. 7월 7일 발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인터넷으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수연과 서준이가 옆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9분. 1분 남았습니다. 10시 정각.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떴습니다. 수험 번호 순이었습니다. 제 번호는 17,254번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7,000번대를 찾았습니다. 17,200번, 17,230번, 17,250번, 17,254번 있었습니다. 제 번호가 있었습니다. 됐다. 합격이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연을 안았습니다. 서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고마워, 서준아. 아빠가 다시 의사가 됐어. 그날 저녁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평생 먹어본 고기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다음 주 면허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신분증을 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면허증을 건넸습니다. 카드 형태였습니다. 플라스틱에 제 사진과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의사 박민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카드가 저를 다시 의사로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서울대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이준호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저 박민준입니다.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추천서 써드리겠습니다. 레지던트 지원하십시오.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인사팀 면접을 봤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십니다. 레지던트는 보통 20대가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미 독일에서 5년간 수련받았습니다. 북한 출신이신데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8월 1일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13년 만이었습니다. 향산병원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명찰을 달았습니다. 심장외과 레지던트 1년차 박민준. 라커룸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들어온 박민준입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훈입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회진을 돌았습니다. 이준호 교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봤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판막 질환. 다양한 심장 질환자들이었습니다. 박 선생, 이 환자 소견 좀 말해보세요. 65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CT 결과 모두 확인했습니다. 좌전하행지 70% 협착입니다. 우회술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수술 스케줄 잡겠습니다. 첫 주는 관찰만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지켜봤습니다. 이준호 교수의 손놀림을 봤습니다. 혈관을 절개하고 이식하고 봉합하는 과정 모두 기억했습니다. 둘째 주부터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도구를 건넸습니다. 출혈 부위를 지혈했습니다. 봉합을 도왔습니다. 3주째 드디어 집도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수술이었습니다. 심장 동맥류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박 선생, 직접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보겠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향산병원에서 중국 시골병원에서 했던 수술들 모두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메스를 잡았습니다. 피부를 절개했습니다. 흉골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보였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동맥류를 찾았습니다. 작은 혹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절제했습니다. 혈관을 봉합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2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 선생. 역시 경력이 있으시네요. 이준호 교수가 칭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수연이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빠,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서준아. 첫 수술을 했단다. 우와, 대단해요. 나도 커서 의사 될래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서준아.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아빠보다 더 훌륭한.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 건강 안 좋아 보이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나빠 보였습니다. 제가 없는 향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의사였습니다. 한국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레지던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동료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탈북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교수였습니다. 그는 가끔 제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 적응 잘하고 계십니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서준이는 건강합니까? 네, 아주 건강합니다. 매일 축구하러 다닙니다. 이준호 교수가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박 선생은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어느 주말
가족과 남산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한강, 빌딩들, 도로들.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어. 서준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그럼 서준아. 아빠는 지금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노트를 꺼냈습니다. 김정은의 실제 의료 기록이 적힌 노트였습니다. 13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정원에 줄까요? 언론에 공개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환자의 정보는 보호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 환자가 독재자라고 해도 노트를 책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역사가 필요로 할 때까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한 사람들, 굶주림과 가난을 이겨낸 사람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 그들은 지금 70대, 80대가 됐습니다. 저의 부모 세대였습니다. 북한에 계신 제 부모님도 그 세대였습니다. 그분들이 일군 이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는 이 나라,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이 나라, 의사가 될 수 있고 아픈 아이를 치료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나라.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환자들을 성심껏 치료하겠다고. 제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북한은 언젠가 변할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건강 상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어야 몇 년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남한처럼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일을 하겠습니다. 심장을 고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갔습니다. 수연과 서준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자유로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